자, 힘드시죠? 자, 그러면 이제 결격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격사유는 교재 44쪽입니다. 결격사유, 말씀드렸듯이 등록을 못하는 사유입니다. 이게 바로 결격사유예요.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사유에 걸리지 않아야 되죠. 그래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는 지금 매번 시험에 출제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을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효과를 먼저 보는데요. 이 결격이 효과거든요. 그러면 결격사유에 걸리게 된다. 그러면 걸렸다면요. 중개업에 종사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면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어요. 그럼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개업 공인인계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직원, 소속공사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임원사원은 될 수 있느냐? 임원사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 진입 전이라면 개업공사가 될 수 없고 소속공사나 중개보조원, 그다음에 법인의 임원사원도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 이들을 통칭하여 뭐라 하겠어요? 개업공인인계사 등이다.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 등이라는 표현이 5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공 등이 될 수 없어요. 중개업 종사 전이라면. 자, 그럼 중개업에 진입한 후에 결격사유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중개업에 진입한 후에. 그럼 이때는 개업공사는요, 등록 반드시 취소해버립니다. 그래서 필취라고 그래요. 이걸 줄여서 필취. 제가 이렇게 불러요. 필취는 등록 취소예요. 자격 취소가 아니고, 그래서 등록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결격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해고해야 됩니다. 유예기한은 2달을 줬어요. 그래서 2달 내에 해소를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안 했잖아요. 그럼 업무증이 나가요. 개업공사에게 업무증이 나가고요. 임원사원이 결격에 해당됐잖아요. 그러면 2월 내 역시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임을 하라는 얘기죠. 이거 해임을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럼 그 법인의 등록을 취소해버려요. 법인이 결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 일단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차츰차츰 제재는 기억할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이거네요. 결격사유자는요, 중개업 진입 전이라면 중개업 진입을 막고 있고 진입한 후라면 떠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격사유 규정은 중개업 종사를 막는 유일하고도 최소한의 제도장치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법상 유일하게 중개업의 종사를 금지하는 게 바로 결격사유 규정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우리 등록을 신청한 자, 개공 등이 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원조회 한다는 얘기죠. 신원조회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럼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이제 문제는 각각의 결격 사유예요. 자, 그럼 각각의 결격 사유인데, 먼저 덩어리를 지금 나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한능력자 3명이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상 제한능력자인데 법률행위 능력이 다소 제한되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제한능력자라 부릅니다. 법률행위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제한능력자로서 누가 결격이냐? 미성년자예요. 그럼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에요. 우리 민법상의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민법 시간에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성년자? 만 몇 세 미만? 만 19세 미만이에요. 이자가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면 19세 미만자니까 18세까지가 일단 결격이고요. 19세가 되면 결격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결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년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벗어나요. 이른바 나이를 쳐 드시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년이 돼야 된다. 그래야 벗어나는 길이고요. 그러면 우리 민법 시간에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미성년자가 혼인했거든요. 그럼 미성년자가 혼인하면요, 민법상으로 얘는 성년을 의제해요. 그럼 성년을 의제한다는 얘기는 성년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법상 성년 간주할 뿐이지 우리 법에서는 여전히 애취고합니다. 그러니까 성년 의제라는 것은 미성년자가 혼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법상으로만 성년 간주하지 우리 법은 여전히 애취고한다. 인정 안 합니다. 우리 그 민법에 따르면요, 만 18세가 돼야지 일단은 법정 대리인, 친권자죠.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혼인도 하고 약혼도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 민법상으로 그러면 성년 취급을 하는데 여전히 그러면 우리는 애취고합니다.
그럼 만 18세가 돼야지만 민법상으로 친권자 동의를 받아갖고 혼인도가 개콘할 수 있는데, 그럼 18세가 되기 전에 둘이 좋아갖고 아주 못 살겠대. 그럼 다리를 아주 잘끔 부러뜨려 놔야 되는데, 그럼 18세가 되기 전에 혼인을 했어요. 그럼 법적으로는 부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만 18세가 돼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중에 그들이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제 혼인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성년 되기 전에는 일단은 법정 대리인,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그럼 참고로요, 뭐 미성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성년자가 만약에 혼인을 해가지고 아를 낳잖아요. 아가 아를 낳았다. 그럼 그 친권이라는 거 있죠. 그럼 미성년자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친권 행사는 못해요. 그 할아버지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그 손주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해요. 그래서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되면은 이제 이런 민법상의 내용, 우리 친족법상 생활 이제 살아가시면서 알아야 될 기본 상식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긴 있을 건데, 어쨌든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무조건 결격이에요. 혼인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성년의제 인정하지 않는 얘기 우리는 다음 이제 제한 능력자가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안정 후견인 말이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피안정 후견이 누구냐면 질병장애 노령이에요. 질병장애 노령. 기타 정신적 제약이어야 돼요. 정신적 제약입니다. 신체적 물리적 제약이 아니에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 능력이 다소 부족한 자예요. 부족한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포인트가요, 뭐냐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 능력이 부족한 자는 결격이 아니에요. 피한정 후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얘기하죠. 이게 포인트예요. 이 자가 피한정 후견입니다. 야는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정신이 오락가락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심판받은 자죠. 이해되시죠? 결격입니다. 다음 피성년 후견은 얘는 좀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른 자예요.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예요. 그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역시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야는 쉽게 그거 아닙니까? 정신이 항상 나가 있는 자예요. 그죠? 그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자를 얘기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들은 결격입니다. 그죠? 그럼 이들이 결격사유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결격사유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피한정 피성년 후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에 종료 심판 받아야 돼요. 종료 심판을 받으면 즉시 결격에서 벗어나요. 즉시. 그러니까 이 세 명은요, 형식적으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성년이 돼야 되고요. 피한정 피성년 후견은 종료 심판이 있어야지만 결격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피성년 후견이 정신병원에 꾸준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야 정신능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종료 심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피성년 후견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원의 심판으로 이렇게 결격에서 벗어나고 결격에 빠지게 돼요. 자, 그럼 이 세 사람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고, 다음 경제적 무능력자도 결격이에요. 그럼 경제적 무능력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이 법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이 자가 바로 파산자예요. 그러니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얘기죠. 그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야 돼요. 이 자가 파산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용불량자 있죠. 신용불량은 그럼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이 아니죠. 또 개인회생이라고 들어봤죠. 그럼 개인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예요. 야도 결격이 아닙니다. 파산자여야 돼요. 그래서 이 자는 경제적 무능력자죠. 그럼 파산자가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복권이 돼야 되죠. 복권. 그럼 이 복권이 주택복권이나 로또복권 아니라는 거 느낌 오시죠? 권리가 회복된다는 뜻이죠. 복권은 대통령이나 법원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권은 법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복권을 해주거나 복권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파산자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결격에서 벗어나게 돼요. 얘는 복권이 돼야 된다. 그러면 파산자가요,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서 채무의 전부를 변제했어요. 그리고 금 10억이 남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복권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결격이죠. 그래서 파산자가 결격이지 나머지 개인 회생 절차적인 인자는 결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개인 회생하고 파산은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자로서 개인 회생은요, 정기적인 수입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빚이 너무 많다,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법원에다가 개인 회생 절차를 이제 요거를 신청을 하죠. 그러면 정기적 수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 회생 인가가 떨어졌어요. 법원에서 떨어지면 자기 채무의 약 80% 내지 85%를 면제받아요. 면제를 받고 15% 내지 20%를 갚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입에서 이제 3년, 최고가 이제 3년인데 3년 동안 갚아나가요. 그러니까 야는 공식적으로는 정상인과 똑같아요.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은행 같은 데서 대출 같은 거 안 해주겠죠? 제약을 할 거예요. 근데 파산자는 완전한 경제적 능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파산자 개인 회생은 완전히 틀리죠. 이게. 그래서 물론 개인 회생으로 들어갔다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요. 경제적 능력자 이자가 또 결격이에요. 그럼 이 4명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 4명은 여러분들 실수 안 하면 그냥 다 맞춰버립니다. 맞춰버리는데 여기서 응시 결격을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응시 결격이란 말을 들어봤어요. 그럼 응시 결격이란 말은 시험을 못 보는다는 얘기죠, 이거. 그럼 응시 결격자 기억나세요? 시험을 못 보는 자는 정확히 2명이에요. 2명.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했어요. 자격 취소요. 등록 취소가 아니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야가 응시 결격이고, 그 다음에 컨닝하다 걸린 자. 이 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정행위자. 시험 부정행위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예요. 이들은 시험을 못 보죠. 그러면 이 2명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아들은 시험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느낌 오십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태도가 느낌 오죠. 시험은, 자격증은 전문 자격증이니까 능력이 다면 이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파산자 모두 시험 볼 수 있죠? 속으로 그러시죠, 지금. 정신이 항상 나가 있는 분 어떻게 시험 봐? 근데요, 보세요. 정신병원에 꾸준한 치료를 받아서 정신을 회복을 했어요. 회복했는데 종료 심판이 안 되면 여전히 야는 피성년 후견이죠. 시험 볼 수 있죠. 야는 아마 시험 더 잘 볼 거예요. 왜?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스펀지처럼 강의 내용을 모두 흡수할 겁니다. 그죠? 어쨌든 이론적으로 피성년, 피한정, 미성년자 모두 시험 볼 수 있어요. 파산자도 시험 볼 수 있죠. 그러나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잡겠다는 얘기예요. 결격이니까. 그러니까 미성년자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했어요. 하지만 얘는 성년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 얘기죠. 파산자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했어요. 하지만 얘는 복권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 얘기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럼 파산자 시험 볼 수 있죠? 그럼 시험을 봤다는 얘기는 합격을 했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파산자는 합격할 수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합격했다 하더라도 얘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파산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인중개사를 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러나 중개업 종사는 금지예요. 결격이니까.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습니다. 어려운 거 같죠, 좀?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4명 감 잡아두시고요. 차츰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한 능력자 3명, 파산자 1명, 이제 4명을 다 봤어요. 다음 이제 수형자죠. 수형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형법상 이른바 형을 받은 자들이에요. 수형자. 그래서 이게 이제 수형자인데 이 수형자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받을 숫자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형법상 형, 놈자자. 그래갖고 수형자인데 이른바 전과자예요, 전과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셔요. 이 부분을. 왜 어려워하시느냐? 한 번도 갔다 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갔다 왔으면 아주 무지하게 잘할 텐데 갔다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십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수형자에 대해서 이제 3명인데요. 첫 번째 수형자가 뭐냐면 누구냐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았어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이에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러니까 금고 이상 실형 받고요. 집행을 끝냈다라고 하더라도 3년 결격이고 집행을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3년이 결격이라는 얘기예요. 일단 자, 이게 첫 번째 수형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죠. 지금 금고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이 금고는 마을금고나 새마을금고가 아니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이 금고라는 것은 형법상 형의 일종이에요. 형법상 형의 일종이다. 그럼 참고로요, 우리 형법의 규정을 보면 그 형의 종류가 9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9가지가 최상위의 형, 사형, 다음 징역형, 금고형, 자격상실형, 자격정지형, 벌금형, 구류형, 과료형, 몰수형. 형의 종류 9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형법에 나열되어 있는 게. 위로 올라갈수록 세진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끊었을 때 우리는 금고 이상 실형을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끊어요. 그럼 이 위로 맞았죠? 그럼 바로 결격이에요, 그냥. 결격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는 필요가 없는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형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켰죠.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결격에 해당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외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형 집행 거의 지금 15년 넘게 안 하고 있는데 사형 대기 수들이 한 6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형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사형제 폐지국가로 지금 분류되고 있죠. 사형제는 갖고 있는데 이 사형제 폐지된 국가로 일단 분류되고 있습니다. 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사형 대기 수들은 무조건 현재 결격이에요. 사형 대기 수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은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제외다. 사형 집행을 당하면 더 이상 결격 잡을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실형이라 하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럼 제도에 대하여 가볍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징역이나 금고는요, 교도소에 복역하는 점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교도소에 복역하는 점은 똑같은데 징역은 교도소에 복역을 하면서 일을 해요. 이걸 정역에 복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징역형이고 금고형은 일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징역형보다는 금고형이 조금 낮은 형으로 돼 있어요. 조금 낮은 형으로. 노정 천시적인 경향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금고형이 훨씬 무거운 형 같아요. 징역형보다. 진짜 나쁜 놈은요, 사각방에다 딱 넣어놓고요,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냅둬버려야 돼. 그냥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그럼 나올 때쯤 누구 돼 있냐? 나올 때쯤 얘는 야 돼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벽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멀쩡한 사람도 이상해진답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금고형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또 나중에 되는데, 그래서 금고형 받은 자들의 90% 이상이 자원해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당최 시간이 안 가니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금고형이고, 그러니까 징역이나 금고는 무기와 유기로 나눠져요. 무기는 뭐 죽을 때까지고요. 유기는 법정 최고형 50년까지 때릴 수 있어요. 그래갖고 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제 그 말이 한참 회자가 됐던 그
애들 데리고 아주 못된 짓거리 한 놈들 있죠. 그놈 아들 뭐 43년 막 이렇게 받았죠. 형을. 그래서 유기가 이제 법정 최고형이 50년까지 때릴 수 있어요. 유기형이.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자격 상실형 자격 정지가 있는데 이거는 명예형이에요. 그래가지고 명예형인데 요거 자격 상실이나 자격 정지는 뭐냐면요. 뭐 사형이나 무기를 받으면 영원히 공무원이 되는 자격 같은 걸 상실시켜 버립니다. 이게 자격 상실형이고, 자격 정지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자격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하고 이 자격 정지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 법이 갖고 있는 자격 정지 제도는 시도지사가 6개월 범위 내에서만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재판 없이. 근데 이 자격증진은 형사재판에 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에 해당하는 자격증진은 없어요. 우리 법에는. 그러니까 이건 1년 이상 15년 동안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자격증지가 있죠. 이게 이제 명예이고요. 벌금하고 과료 있죠. 요 두 가지는 돈으로 내는 겁니다. 금액만 둘이 차이 있어요. 벌금형은 5만 원 이상이에요. 과료형은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인데 이게 과태료하고 차이가 있죠. 과태료는 행정관청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과료는 형사재판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건 형의 일종입니다. 과료는. 금액만 좀 벌금과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구류 있죠. 구류. 구류라는 것은 교도소에 보역하는 것은 징역금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기간만 짧아요. 그래서 구류는 하루 이상 29일까지가 구류라고 그래요. 물론 일을 안 합니다. 이게. 징역금고는 그러면 유기와 무기로 나눈다 그랬는데 이건 한 달 이상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참고해 두세요. 그래서 구류형. 옛날에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뭐 서리.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우리 동네 청년들이 닭서리 하다. 그러니까 할머님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뭐 박서방네 큰아들이 닭서리 하다 걸려서 3일 구리 살고 왔대. 구리. 구리가 구류예요. 구류. 원래 절도죠. 그거. 서리는. 그래서 어쨌든 옛날의 인심은 그냥 그렇게 서리 같은 거 그냥 봐줬는데 닭서리는 안 봐줬어요.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구류형이다. 그다음 이제 몰수는 뭐 들어봤습니다.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라든가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소유권 취득 가능해요. 이게 몰수형입니다. 그래서 뭐 뇌물죄에 제공된 금품들 이건 필요적 몰수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몰수할 수 없다는 추징하게 돼 있습니다. 추징.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형의 종류 9가지가 이거였고 우리와 관계 있는 것은 징역 금고형뿐이다. 그럼 징역 금고를 받았잖아요. 그럼 바로 결격이에요. 바로 결격이고 집행을 종료했대요. 그럼 집행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교도소에 복역하는 거예요. 이게 집행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속된 말로 콩밥 먹는 거죠. 물론 요즘 콩이 너무 비싸가지고 교도소에 콩 안 주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콩밥 먹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집행이란 말은 교도소에 복역하는 거다. 이걸 끝냈어요. 그럼 역시 3년이 더 결격입니다. 그리고 집행을 면제했다. 중간에 면제했다는 얘기예요. 교도소에 복역시키는 걸. 그럼 그래도 역시 3년 결격이에요. 그럼 집행을 종료하는 사유가 뭐가 있냐면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그럼 만기 석방, 만기 출감, 만기 출소 다 같은 말인데 만기 출소했잖아요. 그럼 얘는 3년이 결격이에요. 일단 자, 그럼 결격기한을 잠깐 연습해 볼까요? 우리가 기초과정이지만 이해 못할 것도 없어요, 이거. 그럼 징역 3년 가지고 계속 연습할 거예요. 그럼 징역 3년 받은 자. 그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야, 결격기간을 따져보면 1년, 2년, 3년. 결격이죠. 결격이고. 그럼 집행이 종료됐어요.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럼 다시 몇 년? 3년 더 결격이에요. 그럼 징역 3년 받은 자는 총 결격기간이 몇 년 되는 거예요? 6년이 되는 겁니다. 감 잡았죠? 그다음에 이제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럼 가석방은 뭐냐면 이게 임시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짜라는 걸 많이 들어봐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그다음에 이제 가석방이 나왔는데 임시 가짜다. 그럼 임시로 석방한 거죠. 그럼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뭐냐면 우리가 뉴스에서 지금 모 그룹 부회장이 가석방 기간 중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가석방이라는 게 그겁니다. 자기가 받은 형기의 3분의 1은 무조건 복역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죠. 열어가지고 야를 사회로 복귀시킬 거냐 말 거냐 결정해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을 결정했잖아요. 그럼 얘는 사회로 복귀됩니다. 그럼 남은 기간 있죠. 미처 못 마친 남은 기간이 가석방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기간 동안 가석방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사히 가석방 기간을 경과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러면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럼 다시 우리는 3년이 더 결격이에요. 자, 그럼 따져볼까요? 그러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예요. 야가 2년을 복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콩값이 무지하게 오르는 바람에 가석방 됐습니다. 여기서. 그럼 얘는 남은 형기가 몇 년이에요? 1년이죠? 그럼 요 기간이 가석방 기간이죠. 그럼 이 기간 동안 무사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경과했다. 가석방의 취소, 실효됨 없이 경고하면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럼 다시 몇 년? 3년이 더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가석방을 받은 자는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 결격이 되는 거예요. 만기 석방된 자와 따져보면요, 총 결격기간은 똑같죠? 근데 사회로 복귀된 시점에 결격이 어떻게 잡히냐, 요거만 딱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참고해 두시고, 다음에 이제 특별 사면을 받은 자가 있는데, 특별 사면이라는 제도는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집행 면제 제도 대표적인 예인데, 이게 특사예요. 이미 여러분 들어봤죠. 광복절 특사, 3.1절 특사. 이게 특별 사면입니다. 그러면 특별 사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의 특권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사람을 정하는 거죠. 사람을 딱 정해갖고 너 이제 그만 집행할 테니까 나가라 이거예요. 이게 특별 사면입니다. 그러면 집행을 면제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남은 형기를 안 따지죠. 그럼 우리는 3년만 더 결격이에요. 그럼 보세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예요. 야가 2년을 복역을 했어요. 여기서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이 된 겁니다. 그럼 특별 사면이 얘는 되면 잔형기 안 따지죠. 잔형기를 따지지 않고 1년, 2년, 3년만 더 결격이에요. 가석방하고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가석방을 받는 자는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 되는 건데, 특별 사면을 받는 자는 그냥 3년만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말은 비슷한데 완전히 틀린 제도가 있죠. 이게 일반 사면이에요. 그럼 일반 사면이라는 제도는 뭐냐면요, 이거는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정해요. 그래갖고 이 죄에 해당하는 자는 일괄 다 사면합니다. 그래갖고 효과도 엄청 좋아요. 집행을 면제할 뿐만 아니고 이거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예요. 그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다는 얘기는 없던 일로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역대 대통령들이요, 취임 100일째 기념으로 해가지고, 기억나세요? 도로교통법 제 몇 조 위반자. 그래가지고 전부 다 사면했죠. 그러니까 수만 명이 사면받아요. 그래갖고 뭐 음주운전, 누적벌점, 무면허운전 전부 다 소멸시키죠. 이게 일반 사면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일반 사면을 단행하기 위해서는요, 국회 동의사항이에요. 그다음에 대통령령 형식으로 나갑니다. 이거는. 그리고 효과도 엄청나게 좋죠. 그럼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일반 사면 받았잖아요. 그러면 없던 일로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즉시 결격에서 벗어나 버려요. 즉시. 이게 특별 사면하고 확실한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참고로 특별히 좋은 거예요? 일반이 좋은 거예요? 일반이 훨씬 좋은 거예요. 특별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기가 상당히 힘들죠. 오히려 특별하게 살기가 더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부터 일반 사면 안 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야당 시절에 사면에 대해서 엄청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면권을 남용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 일반 사면 현재 안 하고 있죠, 대통령들이. 그래갖고 근데 우리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있죠, 운전을. 그러니까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누적 벌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멸시켜줄 필요가 좀 있잖아요. 이분들은 면허 정지나 취소당해버리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이 입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면요, 특별 사면을 해요. 그래가지고 복권을 가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복권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한번 참고하세요. 특별 사면을 대통령이 하면서 수만 명을 이 벌점 같은 걸 소멸시켜버려요. 그리고 복권을 가미하면 일반 사면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내가 면허를 취소당했는데 특별 사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복권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시험 볼 수 있죠. 일반 사면이 그렇거든요, 원래. 근데 그거 사면 받아가지고 시험장에 운전면허 시험 다시 보러 가는데 차 끌고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 있으면 경찰관이 운전면허 시험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차 끌고 오는 사람 바로 잡습니다. 거기서 다시 면허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수용자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석방 특별사면 일반 사면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 이 부분은 16회를 마지막으로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집행을 종료하더라도 3년 격격이고 집행을 면제하더라도 3년이 더 격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일단. 자, 그럼 수용자 첫 번째가 이거였고요. 이제 두 번째 수용자가 문제죠. 역시 형을 받은 자인데 집행유예를 받은 자예요. 그럼 집행유예라는 제도 우리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수용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한 중에 있는 자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라는 걸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이 결격입니다. 그러면 집행유예라는 제도는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지금 모 그룹 부회장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죠. 일단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가 이제 일단 다시 이제 구속이 됐는데 그 집행이란 말은 교도소에 복역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걸 유예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집행유예를 받는 자는 교도소에 복역하지 않아요. 풀지 않은 겁니다. 그럼 집행유예 제도는 어떤 제도냐? 이런 제도예요. 정확하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걸 선고할 경우에 판사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해요. 범죄의 정황을 참작한다는 얘기예요. 피고인은 범죄자라고 그냥 이해하세요. 검사에 기소된 자를 피고인이라 하는데 정확하게 민사재판에서는 원고 피고가 있죠. 형사재판은 원고가 검사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 이제 범죄의 정황을 판사가 참작해요. 그러니까 판사는 형을 때릴 때는 모든 정황을 다 고려합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범죄를 왜 저질렀는지, 범죄를 저지른 후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모든 정황을 고려했어요. 다. 그걸 참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가 됐거든요. 그래갖고 참작해서 형을 일단 이걸 선고를 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이거를 선고합니다. 그 형을 선고를 해놓고 이 선고한 형의 집행만 중대범죄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집행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예를 해요. 유예를 시켜주고 이 유예기한이 무사히 경과됐잖아요. 그러면 경과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 제도예요. 이른바 없던 일로 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판사가 선고를 이렇게 했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 이렇게 나갔다고 가정해보죠. 통상 이 유예기한이 이거의 2배 정도 길어요. 그러니까 최고는 5년입니다. 그럼 이게 그 뜻이에요. 너 원래 징역 2년에 콩밥을 매게 되겠지만 내가 범죄 정황을 참작해서 4년 동안은 유예를 할 테니까 나가 사고치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그러면 이 유예기한이 상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유예기한이 무사히 경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없던 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결격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플러스 3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유예기간만 딱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요 기간 지나면 없던 일로 했으니까. 이해되세요? 왜 둘이 더해도 안 되고 3년 더해도 안 되는 걸 감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제도는 유예한이 끝나면 없던 일로 한다더라. 그렇게 이해하세요. 일단 그러니까 딱 유예기간만 결격해요. 그럼 통상 이게 이제 2배로 길다고 그랬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또는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리고 요즘 집행유예 나갈 때는요 항상 사회봉사명령 같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사회수강명령. 그러니까 연예인들 같은 경우 이제 프로포폴 맞아가지고 만약 그렇게 이제 집행유예 받았다 그러면 뭐 가서 정신교육 좀 받아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사회수강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엄청 잘 물어봐요. 그래서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러면 유예 기간만 결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집행유예도 이런 거였고요. 근데요, 그 집행유예는 결격이 맞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 유의하는데 집행유예는 형 선고는 있었죠. 그럼 만약에 요 유예 기간 동안 사고 쳤잖아요. 범죄를 저질렀다. 정확하게는
고의에 의해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고의에 의해서. 그럼 이때는 이거 새로운 범죄 있죠. 그거하고 이거 유예했던 거 있죠. 징역 2년. 합쳐갖고 다 집행해버려요. 다시. 이게 집행유예 됩니다. 그러면 집행유예는 형 선고는 있었거든요. 다만 집행만 유예했죠. 근데 선고유예라는 게 있어요. 전에는 이 선고유예가 결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고유예는 말 그대로 이건 제대로 몰라더라도 선고 자체를 유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요. 들고 있는 거 계속. 몇 년 들고 있냐면 2년 들고 있어요. 선고유예 기간은 1년 일률적으로 진행하거든요. 그래갖고 선고유예를 받은 자도 원래 결격이 있는데 현재는 이건 경미한 초범에 대해서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선고유예는 현재 결격사유에서 뺐어요. 결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결격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수용자가 누구냐?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어요. 그럼 3년을 쉬셔야 됩니다. 결격이에요. 그럼 주의할 점은 그거죠. 이 법이죠. 이 법은 무슨 법?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얼마 이상 벌금?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대요.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이때는 3년을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일단 3년 쉬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타법을 위반했어요. 형법을 위반하여 벌금 받았다. 결격? 아니죠. 또 도로교통법, 폭행이나 또 음주운전하다가 걸려가지고 벌금 냈다. 결격에 해당한다, 안 한다? 결격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벌금형에 대해서는 우리 법 위반이어야 돼요. 그것도 금액이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럼 3년 동안 쉬셔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가 실무적으로 말이에요.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보수 초과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보수가 300만 원인데 500만 원 받았다. 그럼 200만 원 더 받았죠. 이게 보수 초과예요. 우리 보수 초과에 걸리면 1-1이에요. 1년 이하의 적도는 1,000만 원의 벌금이다. 그럼 보수 초과해가지고 만약에 걸려가지고 벌금을 300만 원 이상 받아버리면 그냥 3년 결격입니다. 그럼 개공이었다면 등록 취소해요, 그냥. 3년 동안 중개업종사 금지입니다. 타격이 엄청 크죠? 그러니까 판사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보수 초과로 이제 징역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쨌든 벌금 때릴 때 300이 안 넘게 많이 나가죠. 일단. 자, 그래서 우리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이 결격이다. 이 점을 일단 이해를 또 해 두시고요. 이게 거기 지금 46쪽에 수용자 부분에 동그라미 3번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어요? 거기에 그 마지막에 다른 법과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분리 선고한다고 그랬죠? 경합범 이제 다음 순환 때 더 다루면 됩니다. 그래서 수용자 3명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줄기만 잡는데 금고 이상 실형받으면 집행 종료 면제하더라도 3년 결격이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 동안 결격이고, 벌금형을 받으면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무슨 법 위반이라고요? 우리 법 위반이어야 돼요. 이렇게 줄기 잡습니다. 그럼 우리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을 쉬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고만 가죠. 그럼 만약에 건축법을 위반해서 징역 1년을 받았어요. 야, 결격일까 아닐까? 결격이에요. 건축법일지라도 징역을 받았잖아, 지금. 그러면 결격이죠, 무조건. 그러니까 벌금형에 대해서만 우리 법이에요. 타법은 아니죠, 벌금은. 벌금에 대해서는 우리 법 위반 300만 원 이상이 되고요. 그래야 3년 결격이고, 건축법 위반에 징역 받았잖아요. 그럼 얘는 결격이죠. 그럼 총 결격이 몇 년 되는 거예요? 4년이 되는 거죠. 1년 사는 동안 결격, 다시 3년 결격이니까 총 4년이 되는 겁니다. 감 잡혔어요? 이 정도 줄기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럼 행정처분을 받은 자 정리해 볼까요? 잠깐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행정처분을 받은 자인데 일단은 5명이 있어요. 5명.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은 5명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했어요. 그럼 3년 쉬셔야 됩니다. 결격이에요. 그럼 야는 응시 결격에도 걸려 있었죠. 자격 취소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는 시험도 못 보고 중개보조원 근무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격 취소하면 3년 결격이고요. 자격정지라는 게 있거든요. 자격정지는 최고가 6개월입니다. 6개월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당했다. 그럼 당연히 자격정지 기간 중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등록증 대회했다가 등록을 취소했다. 그럼 역시 3년 쉬셔야 돼요.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는 별개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격증을 대여하면 자격 취소하고 등록증을 대여하면 등록 취소예요. 물론 동시에 취소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는 별개의 문제다. 자격 취소할 정도면 감옥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대한 사유예요. 아, 우리가 어떻게 자격을 땄는데. 그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하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등록 취소하면 3년 격기입니다. 다음에 업무정지가 있죠. 우리는 영업정지를 업무정지라고 그래요. 영업정지를. 그러면 영업정지, 업무정지가 이것도 최고가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정지는 무조건 최고가 6개월인데 업무정지 받고 폐업 들어갈 수 있어요. 업무정지 먹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닙니까? 개업공사가 업무정지 4개월을 먹었어요. 영업정지 4개월을 받았습니다. 근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중개사무소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임차료가 계속 발생되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먹고 한 달 뒤에 폐업 신고해버린 거예요. 중개업의 폐업 신고.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폐업 신고할 수 있느냐? 가능해요. 폐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 신고해버렸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자, 그럼 업무정지 효력이 소멸되었겠지 하면서 한 달 뒤에 재등록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요? 당연히 안 받아주죠. 이거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못해요. 소속이나 중개보조원 근무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업무정지를 받은 법인이에요. 법인인 개업공사가 업무정지를 먹었어요. 이때 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요. 사유가 발생할 당시, 그러니까 업무정지 위반할 당시, 행위를 할 때, 업무정지 해당이라 할 당시에 재직하고 있었던 임원 사원이 있죠. 이 사원이라는 자는 무한책임 사원이라고 했어요. 합산환명회사에. 사원 임원이었던 자는 이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 결격이에요. 자, 그럼 일단 감은 취소받으면 몇 년? 3년 결격이에요. 정지받으면 정지 중 결격이라 기억하면 되죠. 그럼 법인의 경우는 업무정지 먹어버리면 임원 사원인자가 결격이에요. 자, 그럼 5번만 요것만 잠깐 부연 설명합니다. 이게 중개법인이에요. 업무정지를 먹었어요. 4개월. 이때 임원이신 갑이 계세요. 근데 이 업무정지 위반할 당시,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임원이었어요. 이분이. 처분 당시하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업무정지를 때릴 당시, 이게 처분이죠. 그러니까 처분할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임원하고 사유고 위반할 당시에 그 임원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인데 이자가 그러자 이제 법인이 쉬게 되니까 임원이 나 임원 그만하려고 그래요. 사임을 합니다. 즉 이중소속을 풀었다는 얘기예요. 이중소속을 풀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으면 절대 딴 데 가서 종사 안 돼요. 이중소속 금지이기 때문에. 사임을 했다라도 이 정지기간 동안은 다른 데 가서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종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임원사원은 업무정지 효과가 그대로 미칩니다. 이거. 근데 중개보조원이에요. 이 법인에 근무하는 중개보조원 을이었습니다. 법인이 업무정지 4개월을 먹었거든요. 그러자 이 보조원 을이 나 보조원 그만할래. 사직을 했어요. 이중소속을 푼 거예요. 그럼 이 보조원은 딴 데 가서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죠. 직원인 자에게는 미치지 않아요. 업무정지 효과가. 감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만약에 자기를 고용한 개업공사가 업무정지를 먹었다, 사무소. 그러면요, 사무소가 쉬어야 되잖아요. 영업정지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인자는 사임을 하고 사직을 하고 다른 데 가서 즉시 종사할 수 있어요. 근데 임원인자는 정지기간 중에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요, 임원사원하고 직원인자를 여기서는 확실히 구분해요. 우리가 등록 기준에서 법인이 등록 신청 들어갈 때 임원사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결격자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 법인에 등록 안 받아줘요. 법인이 결격이니까.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요. 임원사원이. 그리고 만약에 임원사원이 결격이 걸렸잖아요. 그럼 2달 내 해소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건 법인의 결격이니까 등록 취소해버려요. 근데 직원인자가 결격이잖아요. 2달 내 해소해야 되죠. 해고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영업정지만 먹을 뿐이에요. 이건 나중에 이제 더 하고. 그러니까 일단 임원사원인자는 법인이 업무정지면 결격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그거예요.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사원으로 있어요. 그럼 이 법인은 결격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격사유를 다 봤는데 일단은 제한능력자 3명,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자 3명 결격이고 파산자 1명 결격이죠. 4명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용자 3명이었죠.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면제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수용자 3명 있었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 행정처분이란 말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이렇게 제재를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행정처분인데 이들 5명이 있죠. 그래갖고 이 12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법인의 임원사원이 있으면 이 법인이 결격이에요. 조금 어려운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결격사유자, 이 정도만 이제 감 잡아두시고, 이들은 중개업의 종사를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결격사유를 다 봤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중개 업무 파트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